우리가 원래는 그것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기출만. 근데 이제 고1에도 고1 문학 개념이 좀 많이 휘발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문학 개념어를 고1 때랑 좀 다르게 조금 빠르게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꼭 따라와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고1 때 이 문학 개념어는 다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윤서? 개념어 다 알지? 왜 긴가민가한 표정이지? 그래서 2학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조금 대해 주셨으면 좋겠냐면요. 문학 개념어가 이런 거였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고, 잘 모르고 있었던 분은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1학년한테 문학 개념어를 수업을 하면 예비 고1 걔네들은 거의 처음 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고학을 다닌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백지 상태에서 보통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학 개념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이거구나, 몰랐던 부분은 이거구나 하고 이런 거를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첫 번째가 챕터가 뭐냐면 시적 화자와 대상, 시적 상황, 시의 분위기 이렇게인데, 쌤은 솔직히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시를 읽거나 아니면 시험 범위 시를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시를 모의고사에서 풀어야 돼.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범위를 시를 좀 예습을 하려고 해. 그러면 모르는 시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실상 내용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툴은, 쌤이 생각하기에 표현 방식 말고 내용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툴은 사실상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적 화자, 대상, 시적 상황, 분위기, 이게 툴이 다야. 왜냐면 밑에 간단하게 적어볼까?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여러분 막 기계적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뭘 해주면 좋냐면 기억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를 읽는 순서를 알려줄게. 시 읽는 순서. 당연히 일단은 제목을 확인하시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제목 확인. 이거는 쌤이 보통 얘기를 안 해요. 왜? 당연한 거니까. 제목을 확인하는 건 당연해. 예를 들면 저번 주 수업이었으면 민홍인찰지가 제목이야.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요. 근데 쌤이 말했죠. 제목만으로는 힌트를 얻어낼 수 없는 시들이 많이 있다고. 두 번째는 뭐야? 바로 찾아야 될 거. 시적 화자를 찾아야 합니다. 시적 화자를 여러분들 찾으세요. 왜냐하면 시는 시적 화자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시적 화자라는 개념을 밑에 읽어보면 시에서 말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세운 인물. 그래서 시적 자아, 서정적 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시인의 시 속에서의 자아를 시적 화자라 그래. 근데 시인의 말 그대로 시 속에서의 자아이기 때문에 이게 시적 화자와 시인과 일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인이 그냥 내세운 인물일 수도 있어요. 아예 시인과 동일시 되는 경우도 있어. 요거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시인과 일치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시들이냐면 자아성찰 시들. 시인이 화자가 자기가 돼가지고 내 인생을 성찰하는 시들이 시인과 일치한다고 보아요, 보통. 근데 시인이 내세우는 경우는 뭐냐? 시인은 남잔데 여자를 화자로 하거나 혹은 아이를 화자로 하거나. 광변살자라는 시 혹시 알아, 니네? 동요로도 있어.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그거. 여기서 우리가 시적 화자를 보통 뭐로 보냐면 말투를 통해서 짐작해봤을 때 우리가 어린 소년으로 봐요. 어린 소년. 왜? 일단 엄마야 누나야 하는 거 보니까 남자야.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어리게 느껴져. 아동틱하잖아, 말투가. 어머니 누님 이렇게 안 하고 엄마야 누나야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시인이 동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화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적 화자가 이런 경우가 있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거나, 그럼 선생님,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찾으면 돼. 나, 혹은 우리, 우리. 근데 드러나 있지 않아도 누구인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조금 추가로 적어주시면 돼. 이게 아예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도 짐작 가능한 경우도 있고, 드러나 있지 않아도 짐작 가능. 이 짐작 가능한 시들이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강변살자. 강변살자에는 나가 안 나와. 너네가 전문을 모르지만 강변살자에는 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엄마의 누나야 강변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랑 강변살자 이렇게 안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소년인데? 하고 짐작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작 가능하면 겉으로 아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진 않지만 짐작 가능하면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사실상 이쪽에 더 가까워. 표면적인 화자에 더 가까워요. 이해되시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화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인지 몰라. 인격성이 안 드러나.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쉽게 설명하면요. 인격성이 안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인격성이 쌤 안 드러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쌤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하게 소설로 설명을 해줄게. 소설에서 내가 주인공이어도 주인공이 아니어도 내가 서술자가 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 몇 인칭이라 그래? 1인칭이라 그러지. 그치? 근데 3인칭은 작품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소설 내용을 뭐 해줘? 전달해주지. 작품 밖에 있는데 무형의 서술자야. 그러니까 무형. 그리고 인격성도 없어. 물론 전적작가 시점은 가끔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알아두세요. 나중에 문학 개념할 때 설명할 거야.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용어야 이거.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화자, 인격성이 없는 이 화자는요 어떤 기능을 한다? 3인칭 시점 같은 기능을 해. 이게 3인칭, 소설의 3인칭 같은 기능을 해요. 이거 소설의 3인칭이랑 비교하시면 돼. 그쵸? 선생님 근데 이걸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3인칭과 유사하다면 얘는 드러나 있지 않은 화자는 소설의 3인칭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의 내용을 시 밖에서 뭐하기만 해? 전달하기만 하지. 그리고 뭐를 뭐해? 시 속의 어떤 상황을 뭐해? 보고 전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화자, 아예 드러나 있는 화자, 아니면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도 짐작 가능한 화자라면 이쪽은 누가 조금 더 중심이 될 수 있어? 화자가 중심이 되는 시야. 근데 시의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무형의 화자, 3인칭 화자를 찾으면 그 시는 화자가 중요하지 않아. 화자는 작품 밖에서 시 속 내용을 뭐하기만 하니까. 그럼 우리가 그때는 그 시들은 화자를 유심히 볼 게 아니라 뭘 유심히 봐야 될까? 그 화자가 설명하고 있는 시 속 상황이겠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시적? 그걸 뭐라 그래? 대상. 그렇지. 그래서 여기 대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시적 화자랑 이거는 플러스야. 더불어서 찾아줘야 되는 게 뭐야? 방금 얘기했어. 대상이. 그렇지. 크게 얘기해도 돼요? 더불어서 찾아줘야 되는 게 시적 대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쌤이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봐봐요. 여러분들이 학교 수준의 고등학교 수준의 시를 쉽게 읽히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툴을. 이렇게 100% 나눠지진 않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시적 화자가 일단은 중요한 시. 그냥 내가 유일하게 중요해. 이런 시들은 보통 어떤 시들이야? 자아성찰하는 시들. 내가 시적 대상이 보통 되거든. 화자가 곧 시적 대상이기도 해. 두 번째는 화자와 대상이
모두 중요한 시. 이런 시들은 어떤 거냐? 보통 화자가 자기를 성찰할 때 남과 비교하면서 성찰하는 것 같은 거 있어. 나는 세상을 학문적으로 배웠지만 어머니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혜를 쌓아오셨다. 이러면서 나랑 어머니를 대조함으로써 어머니의 막 지혜로움을 강조하고, 그럼 이 시는 화자는 나고 아들인 나, 그리고 어머니가 시적 뭐야? 대상이지. 근데 어머니가 비록 이게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시가 있어. 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시인데, 이게 아들은 많이 배웠어. 공부도 많이 했어. 시인이야. 근데 어머니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옛날 어머니들 중에서 학교 많이 못 다니시는 분들 많이 쓰잖아. 그런데 이 시인이 나는 세상을 살면서 학문으로 세상을 배워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가 얕은 사람이고, 어머니는 공부를 많이 못하셨어도 세상을 살면서 지혜를 배우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이라고 어머니를 칭찬하고 예찬하는 그런 시야. 그런 어머니 그릇이라는 시가 있어. 그럼 이거는 화자랑 뭐가 다 중요해? 태상이 다 중요해. 우리 그럼 뭐 성탄제 같은 시도 있고, 그치? 성탄제는 내가 어렸을 때 막 아파서 결결돼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성탄제 시 알아요? 산수유나무 열매 따다 준다 그런 내용이잖아. 그럼 내가 뭐야? 시적? 화자, 아들. 그리고 누가 시적 대상이야? 아빠. 그치? 아버지의 그런 사랑. 그렇잖아. 그 화자랑 대상을 둘 다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마지막 3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3인칭 화자 같은 경우는 쌤이 용어를 만들었어. 그냥 3인칭 화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중심된 시. 대상 중요하다. 왜? 말 그대로 대상만 중요해. 이런 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피를, 그러니까 화자를 찾는 거는 이런 갈피를 찾기 위해서 화자를 찾는 거야. 화자가 아들이구만. 엄마를 얘기하고 있구만. 어머니 그릇 읽으면서. 엄마가 시적 대상이고 아들이 시적 화자구만. 그리고 시적 화자인 아들은 어머니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어머니가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있구만. 어머니가 배우지는 많이 못했어도. 그럼 우리가 그 뒤에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자연스럽게 쌤이 그 뒤에까지 얘기했어. 뒤에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상황입니다. 상황. 봐봐. 여기 챕터에 있는 거 그대로 쓰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교재들이 여러분, 이론 교재들이 생각보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보기에 무슨 화자 대성 성원 분위기 못 줘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사용하는 툴을 잘 몰랐던 거야. 어떻게 논리적으로 시를, 그러니까 웃기지. 시인데도 논리를 찾나요? 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쌤은 수능이랑 내신이랑 둘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능이라는 엄청나게 한정적 시간과 공간에서 절대 한 시를 100%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사실은 진짜 진정한 문학은 사람마다 해석 방향이 다른 게 문학이야.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해야 돼. 이 문학이 아니라 예술. 사실 문학도 예술이니까. 너는 보시면 안 돼. 근데 아직 그 영화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예전에 이병헌이 주인공인데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이병헌이 복수를 성공했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 복수 성공하고 길을 가면서 이렇게 이병헌이 울면서 가는 장면으로 끝나. 근데 이병헌이 이가 엄청 건치거든요. 되게 나란하고 하얗거든. 근데 울 때 막 오니까 이가 너무 휙 드러나잖아. 근데 그걸 보고 관객들이 뭐라고 착각했냐면 웃으면서 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 관객들이. 왜? 이가 너무 나란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가 너무 하고 이가 웃는 것 같잖아. 이가 너무 나란하니까. 그래서 관객들이 이걸 보고 복수를 해서 허탈하지만 통쾌해서 웃으면서 우는 거다. 엄청 처절하게 복수를 했거든. 근데 이병헌이 나중에 어떤 인터뷰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그냥 운 거래. 그러니까 그냥 운 건데 자기가 얼굴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이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관객들이 착각한 거래요. 그러니까 감독도 의도가 그게 아니었겠지? 감독이 가서 그렇게 디렉팅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병헌 씨, 웃으면서 우는 연기를 해주세요. 감독이 보통 그런 디렉팅을 하니까 그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냥 우는 장면이었는데 관객들이
통쾌하면서도 허탈하니까 울면서 웃는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좋게 이해를 해줬다는 거지. 그 감독은 코멘트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정말 의도된 장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병헌은 자기가 그렇게 한 거 아니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술의 속성이야. 자기가 연기를 그렇게 안 했어도 관객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석한다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거는 예술의 속성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 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형화된 툴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석해 주는 거야. 가장 쉬운 부분까지만. 그 가장 쉬운 부분이 뭐야? 어떤 사람이 화자고 어떤 존재가 대상이고 얘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까 말한 게 상황이야. 좀 많이 보니까 나는 뭐 학교에 다니면서 학문을 배웠지만 어머니는 삶에서 지혜를 배웠다 말 이런 시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공부 좀 했네. 근데 어머니는 많이 공부 못 하신 것 같네. 근데 어머니가 자기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지혜로움을 예찬하고 자기랑 어머니를 비교하면서 나도 지혜로움을 좀 가져야 되겠다고 뭐 성찰하는 그런 식이구나 하면서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다 나와. 상황, 분위기, 정서까지 세트. 이 상황, 분위기, 전서는 세트야, 세트. 그렇잖아. 오케이? 거의 하나 더. 태도까지. 이거 다 세트야, 다. 이거 싹 다 세트. 이 세트를 다 찾으셔야 돼. 이런 상황이구만. 그러니까 너네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생일 파티를 했어. 아무도 안 왔다 치자. 예시야, 이거는. 진짜 아무도 안 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상황은 내가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지? 그치? 거기서 태도와 정서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왔나? 나의 인복은 인덕이라고 표현하잖아.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거. 나의 인덕은 이 정도였나? 나는 어떻게 살아온 인간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도가 어때? 약간 비관적 태도. 그런 걸로 가죠. 부정적 태도, 비관적 태도. 정서가 어떻게 돼? 절망, 좌절, 그치? 침울, 이런 걸로 가잖아. 그치? 근데 똑같은 상황이어도 태도가 어때? 낙관적 태도, 혹은 긍정적 태도, 의지적 태도.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태도의 용어를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정서가 어떻게 나와? 의지적 정서, 희망적 정서. 어떻게, 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희망이 나와요? 그럼 있잖아. 내년 내 생일에는 이 자리를, 보통 이제 내가 어떤 자리를 빌려서 했거나 집에 초대한다고 쳐봐. 그러면 내년 내 생일에는 똑같은 자리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여기에 친구들을 가득 채워보겠다. 그러면 이건 희망적인 정서잖아.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태도나 그 태도에서 어떤 정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플러스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정해지지. 분위기.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희망찬 분위기잖아요. 끝에 끝날 때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뭐가 나와? 요거. 주제. 그치.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주제가 뭐야?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의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상황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게. 생일 파티지만. 어이가 없죠? 생일 파티라든 이런 어이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툴을 짜자자작 따라가시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어느 구간? 요 구간쯤. 잘 보세요. 이 구간 안에서 잘 봐요. 이 구간 안에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개입이 될 수가 있냐? 시외적 정보. 시외적 정보. 내신 때는 시외적 정보를 누가 알려줘?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시의 외적 정보. 시외적 정보라, 여기서 이 중간 부분에서 사용되는 시외적 정보라는 것은 뭐야? 보기입니다, 보기. 수능에서는 보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보기엔 이 시는 뭐 우리 오늘 기출 풀 때도 있지 않았어? 이 시는 뭐 군사 독재 시절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잖아. 그런 게 보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기에 있는 거를 이 시적 상황을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잘 적재적소에 넣어 주셔야 돼. 그래서 이 시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예를 들면 그런 폭포의 약간 속성을 예찬하는 시야. 폭포는 두려움도 없고,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가 있어. 폭포는 두려움도 없고,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서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폭포, 근데 그렇게 좋나? 폭포랑 그럼 살리지. 폭포랑 결혼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폭포는 알고 보니까 부정적인 이런 독재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올바른 소리를 내는 지식인을 얘기하는 거야. 상징. 그럼, 그냥 자연물인 폭포를 좋아가지고, 우리 그냥 자연물인 폭포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고전시가에 나오는 선비들은 폭포가 그냥 진짜 좋아. 폭포 성애자들. 나 폭포 사랑해. 이거가 진짜야. 진짜로 폭포를 사랑한다고. 근데 김수영의 폭포는 자연물이지만 진짜 자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의지나 그런 어떤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최종이야. 결국 그럼 주제는 뭐야? 폭포를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독재 상황에서도 이겨내야 된다는 걸 전달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시 해석이. 끝.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루트를 똑바로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거를 연습해 줬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 수능에서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왜? 사고 과정이 굉장히 정교해져.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잖아? 모의고사 가면 시 그냥 대충 문제 풀 때 보기 좀 보고 시 읽다가 이렇게 된다? 이게 맞나? 선지가 엄청 다 헷갈려. 선지가 다 애매해.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쌤 문학은 애매해요. 내가 10년 가까이 들어왔어. 쌤이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전에 학생들부터 지금까지 맨날 그래. 문학은 왜 이렇게 애매해요? 맞아. 특히 이과 성향 강한 애들. 수학은 답이 나오는데 막 힘들어. 까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 수능 문학은 답이 나오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 뭐 이거 시청자 작가 관계 이거 얘기했고요. 작가 동물을 쓰면 동물이 인물 아닐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잖아. 넘어가도 돼요. 시적 대상.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시적 대상이라는 것은 시에서 화자가 말하는 대상이야. 그래서 시에서 중심 소재가 되는 관념이나 사물.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거 별표 화자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이러면 보통 성찰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꽁으로 먹어요. 내가 나를 대상하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 성찰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출 손지 한번 살펴 볼까요? 이런 거 좋아. 시적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그치? 아까 우리는 시적 대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로만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시로만 공부했으니까 비판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가는 시적 화자의 삶. 나는 시적 대상의 삶을 담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화자의 삶이 중심이 되는 시. 대상의 삶이 되는 중심이 되는 시. 뭔지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그쵸? 넘어가고요. 시적 상황. 확 넘어가냐? 어이? 정신 차려. 시적 화자나 시적 상황이 대상이 봐봐. 그러니까 화자나 대상이 처해 있잖아. 그러니까 화자 중심 시인지 봐봐요. 이론 보면 다 체화되시죠. 대상 중심 시인지 화자와 대상이 모두 중요한지 체득하라고. 자, 그 다음에 기출 미리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정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에 관련된 다른 용어랑도 어우러집니다. 다른 용어, 심상 같은 거. 그치?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겨울밤인 걸 보니 실은 고난의 상황에 놓여있으면 이거 뭐야? 그 상징. 지금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내용을 이해할 때 어떤 툴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 표현의 툴. 왜냐하면 모든 문학은요. 형식과 형식. 이게 형식이라는 게 뭐야?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런 어떤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내용으로 되어 있어. 모든 문학은 형식과 내용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문학을 이 양쪽을 다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형식을 공부한 건 뭐야?
그 수사법,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비유, 변화, 강조 안에 다양한 수사법이 들어있죠. 뭐 직유, 은유, 의인, 서리, 영탄, 대조. 그치?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내용 분석하는 틀. 근데 이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문학 문제 풀이할 때 형식과 내용이 잘 연결돼야 돼. 하나만 알면 안 돼. 그러니까 내용만 이해가 내용만 이해가 대충 돼서도 안 되고, 그냥 여기 비유법 썼구나, 여기 직유법 썼구나, 여기 영탄법 썼구나, 이 정도는 아는데 정작 내용은 모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잘 어우러져야 돼. 그러니까 선지가 이렇게 나오잖아. 시적 상황, 어떤 시적 상황인지 부각하고 있다. 근데 표현상의 특징은 심상이 사용됐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의 상황인데 차가운 겨울밤이라는 시어로 상징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선생님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많이 읽어야 돼. 문학작품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체화되도록. 알겠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고 제일 정답률을 100%에 가깝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문학이에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뭐 타고난 친구들은 문학보다 비문학을 잘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근데 비문학은 올리기도 쉽지가 않고 진짜로 독서 능력이 너무나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 여학생들이, 여기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쉽게 빨리 체화하고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수능, 뭐 출제도 맞춰야 되잖아. 수능 점수가 내 기준에 좀 약간 못 미쳐. 좀 아까워. 모고가 내가 나중에 혹시 정시 파이팅 내신 망하면 정시 파이팅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러분 항상 쌤이 10년 내내 말씀드리는 건데 수능과 내신에 발을 한쪽씩 디디고 있어야 돼. 물론 현역일 때는 내신에 포커스가 더 많이 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어학원이 계약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내신만 하잖아. 하지만 비내신 기간에는 수능도 계속해서 맛봐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 근데 어쨌든 계속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보잖아.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계속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 생각보다 모의고사 수준이 부족해. 내가 느끼기에. 그러면 문학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줄이고 문학 정답률이 거의 100%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비문학을 완성해 나가는 거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문학이 진짜 중요하다. 알겠죠? 문학은 그래도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요소나 이런 게 있으니까 대비가 좀 되니까. 자, 분위기.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쌤이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오죠? 정서 태도를 반영한다. 정서 태도를 찾아야 분위기를 찾는다고요. 이거 얘기했잖아. 그치? 우리 태림아, 아이고 피곤하지? 태림이 앞부분은 영상으로 봐라. 앞부분이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물론 태림이 잘하지만 그래도 보세요. 시어 소재 종결어미를 통해서 시의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시어를 쓰고 있는지, 부정적인 시어를 주로 사용하는가. 소재도 마찬가지고. 종결어미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종결어미는 막 뭐뭐어라 하는 명령형 어미도 있고요. 뭐뭐구나 하는 감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생일 파티 상황에서 아무도 안 왔어. 나는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하면 어때? 자기가 잘못 살아온 현실을 반성하고 탄식하는 거야. 그 분위기 결정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뭐 시간과 관련된 표시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거는 뭐야? 말 그대로 그 시 속에서 뭐 어떤 시간이 있겠지. 뭐 황혼, 뭐 아니면 아침, 막 이런 용어들 있잖아. 뭐 시에서 막 3시, 4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고,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해서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이거는 뭐야? 우리가 계절적 배경 하면 보통 시련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막 지금 부정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쳐보자. 화자가 시련 고난을 막 겪고 있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련 고난 뭘로 얘기할 수 있다고? 눈 같은 거, 겨울.
눈, 겨울. 그럼 이거는 눈이나 겨울을 얘기했으니까 동시에 뭘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어. 해일적 배경을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뭐 분위기의 종류는 에이, 이런 거는 고의가 공부해야 됩니까? 다 알아야지. 쓸쓸한 분위기, 외롭고 적막하다. 넘어가고요. 애상적 분위기,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분위기. 향토, 토속적 분위기. 이거는 조금 그래도 용어를 알아주시면 좋고요. 토속. 그래서 고향이나 시골의 느낌이 나는 분위기. 그래서 이런 작품들 보면 뭐 질화로 이런 용어를, 그리고 여기 집 베개 이런 용어를 보통 토속적 용어라고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밑에 바로 나오잖아. 방언 사용. 방언은 보통 토속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 이건 아예 머릿속에 그대로 암기를 해두시는 거지. 아, 방언을 많이 쓰면 토속이 많이 되는구나. 요렇게 방언. 그렇지? 그리고 방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방언 같은 경우에는 현장감을 준다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해요. 현장감. 아, 그리고 태림이 이거 받아야지. 왜 가만히 앉아 있어? 이거 책 안 받았잖아. 얼른. 그 수업 잠깐 끊어도 되니까 달라고 하세요. 알겠죠?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아예 책으로 드릴 거니까 책으로 갖고 다니시고. 넘어가고요. 목가적이라는 말 알아? 원래 알았어? 목가적 분위기 알았어?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신 공부할 때도 목가적 분위기 설명하면 선생님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목가적, 소박하고 평화로운 전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전원이라는 거는 전원 생활.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이제 시골로 돌아가서, 그쵸?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아까 시골 혹은 자연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죠? 근데 선생님 아까 향토, 토속도 시골이고 목가적 분위기도 시골이면 둘이 어떻게 구분하나요? 밑에 나와 있어. 읽어볼까? 향토, 토속적 분위기는 시의 배경이 시골이나 고향일 때, 시골이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가 등장할 때 형성된다. 그런데 이 시골이나 고향이 환기하는 분위기에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골인데 화자가 시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시골을 막 벗어나고 싶어 했었어. 근데 시골의 분위기를 말할 때도 향토 토속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게 내가 시골을 좋아하지 않아도. 근데 목가는 다른 게, 목가는 누가 봐도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이 평화로워. 그래서 보세요. 목가적 분위기는 한가롭고 평화로울 때 형성된다. 예시를 읽어볼까?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툇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이 얼룩져 있으리. 이러면 툇마루와 쥐오줌 같은 소재에서 시골집의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내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 살아왔고, 내가 어렸을 때 살아왔던 시골 집은 지금도 가보면 쥐오줌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 집일 거라는 거. 근데 여기서 목가적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죠. 그 다음 환상적 분위기. 비현실적 세상을 떠올리게 해서 낭만적인 느낌이 나는 분위기.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하면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에서는 비현실이야. 이거 잘 알아두세요. 학생 애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좀 사실 생각해봐. 근데 일상생활에도 이미 그렇게 쓰고 있다. 너네 갔을 때 막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타운 막 서울 외곽 같은 데 보면은 카페 같은 데나 이런 데도 크리스마스 타운으로 조성을 이쁘게 꾸며놨잖아. 그럼 니네 가서 막 부모님이랑 보통 가서 막 크리스마스 분위기 즐기면서 구경할 때 야, 환상적이다 이러지. 그러면 그 환상적이다 안에 내포돼 있어. 여기가 너네가 일상이랑 다르게 여기 크리스마스 풍경을 꾸며놓은 거는 굉장히 어디 같다? 다른 세상 같다. 어나더 월드. 다른 세상 같다. 그치? 그러니까 다른 세상 같다가 비현실인 거야.
그래서 환상은 비현실이니까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애들은 그냥 조금 뭐 화려하고 좋아 보이면 그냥 무조건 환상이라고 착각하더라고. 그래서 소설이나 시 같은 걸 읽을 때 조금 안에 화려한 분위기 막 이런 게 나타나 있어. 그러면 근데 무슨 예를 들면 뭐 화려한 뭐 집의 장식 등을 통해서 환상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전제가 나오면 선생님 이거 맞지 않아요? 이러더라고. 환상은 비현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똑바로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문학 문제 풀이를 할 때.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그냥 이거는 무슨 이세계 같다 이런 느낌이 없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화려하기만 해도 환상적이라는 말을 써오셨다고 하더라도 문학에서는 비현실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라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의 용례랑 다르게. 됐지? 그 다음 경건한 분위기 뭐 이런 건 넘어가고요. 이런 건 넘어가고. 자, 시적 화자의 정서, 태도, 어조. 쌤이 말했지만 이 정서, 태도가 그리고 어조까지 이게 다 합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알려면 정서, 태도, 어조를 먼저 알아야 돼. 정서는 일단 당연히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두 종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뭐랑 바로 연결이 된다? 상황이랑 연결이 돼. 근데 여러분 상황도 어쨌든 크게 뭐 아니면 뭐야? 그렇지. 긍정 상황 아니면 부정 상황이지. 그렇지? 근데 긍정 상황에서는 뭐가 나와? 긍정 정서만 나와. 야, 긍정 상황에서 부정 정서 나오잖아. 정신병자야. 괜찮아. 엄마가 사랑해주고 예뻐해줘. 쌤, 엄마 사랑이 버거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부정 상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다른 사람이 야, 엄마가 널 그렇게 생각하고 신경 써주는데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그거는 지 생각이고 내가 부정적 상황이를 이미 받아들이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언정 진짜로 긍정 상황에서는 부정 정서가 나올 수가 없어. 정신병자라니까? 너무 행복해서 나는 불행하다. 이러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거는 긍정 상황에서는 긍정 상황에서는 긍정 정서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야. 이거는 쌤이 옛날부터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러면은 좀 멀티. 왜 이래? 밑에 툴 어디 갔어? 정말. 왜 지 맘대로 확대가 되고 날릴까? 나는 펜을 눌렀는데. 됐어. 지 맘이야 맨날. 그래서 요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부정 상황에서는 긍정 정서, 부정 정서 방향성을 두 개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긍정 정서는 이런 종류 있으니까 여기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슬픔, 분노, 한, 원망, 좌절, 고통, 후회, 외로움, 상실과 안타까움 이런 거 부정 정서 있고. 낙관 같은 거는요. 우리가 이 사람은 지나치게 낙관적이 막 이러기 때문에 낙관 같은 거는 보통 부정 상황에서도 약간 잘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약간 낙관적인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낙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만약에 이해가 좀 안 된다 싶으면 그 다음 그래서 기출 선지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한가로움의 정서가 형성화되어 있다. 소망이 담겨 있다. 회한의 정서가 깔려 있다. 외로운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다음 태도. 얘기했지만 상황. 이미 상황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대상이 있어. 거기에 취하는 자세나 대응 방식. 그러니까 자세나 대응 방식이 다르니까 여기서 어떤 다른 정서가 유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어도 자세가 다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별 상황이야. 그치? 근데 내가 의적 태도 혹은 적극적 태도 이런 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별 상황인데 어떻게 얘기해? 고전 씨가 예로 들어보면 나를 사랑해준다면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아 이거? 서경별곡이라는 고전 시가에 나와. 근데 가시리 같은 건 어때? 소극적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잡아두고 싶지만은 너무 내가 강하게 붙잡으면 오히려 안 돌아올 거봐 두렵습니다. 이러면서 임을 보내. 오케이? 그래서 이런 태도. 그래서 태도에는 의지적 태도, 성찰적 태도, 예찬적 태도. 예찬 같은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며 촬영하고 기리는 태도. 이런 거. 체념적 태도, 관조적 태도. 야, 관조 태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별표 치는 것들은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관조 태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문학적인 정의를 머릿속에 넣어놔. 안 넣어놓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개념이 혼동돼서 잘 안 기억나. 어떤 대상과 이거 맨날 나와. 거리를 둔다라는 거.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이라는 거. 담담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 포커스가 맨날 나와요. 거리를 둔다, 객관적이다, 담담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서를 그냥 배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돼. 그러니까 밑에 시 보면은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의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그래서 이런 외로운 상황, 그리고 삶이 힘겨운 상황. 발잔등이 부었다는 건 서로 둘 다 힘들어서 발이 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서로 할머니가 소 목덜미에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서로 야 고생했다, 오늘도 힘들었지, 오늘도 외롭구나 하고 교감을 하고 있다는 거지. 분명 이게 우리가 보기에 시적 대상인 할머니와 소의 상황이 긍정적 상황, 둘이는 긍정적 관계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 대상이지. 시인도 이 소와 할머니가 교감하는 모습을 좋게 보고 있겠지. 하지만 요 시구를 보면 이거를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도 소통할 수 있는 참된 모습이다, 뭐 이렇게 예찬하거나 아니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다가 이렇게 정서를 드러내거나 하지 않지. 분명히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긍정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작 시적 화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좋은 관계다, 부정적 관계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관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의 몫은 누가 하시고 알아서 너희들이 하시고. 이렇게 할머니와 소의 이런 어떤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구나. 근데 시인 자체가, 화자 자체가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정서가 배제돼 있어요. 관조라는 건 그런 거야. 그래서 약간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이만큼 떨어져서 어떤 대상을 투명하게 관찰하는 거야. 투명하게 관찰. 그거를 관조라 그래. 관찰은 그냥 관조 말고 관찰은 뒤에 정서가 따를 수도 있어요. 쓱 보고 저 진짜 망할 놈. 이 뒤에 이렇게 정서가 붙을 수 있다니까. 관조는 정서가 배제되어 있는 게 특징이야. 그럼 애초에 담담한 어조가 뭐야? 우리 어조, 아까 어조, 담담한 어조도 있거든요. 어조에 애초에 담담한 어조가 뭐야? 정서가 최대한 줄어들어 있는 게 담담한 어조거든. 용어가 똑같잖아요. 그 다음 자조,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 냉소, 달관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거든요. 달관적 태도. 달관적 태도, 세속을 벗어난 초월적 자세를 보이는 태도. 이게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달관은 이게 포기, 좌절, 절망과
좌절, 절망과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 똑같은 부정적 상황에서, 봐봐. 똑같은 부정적 상황에서 달관이 나올 수도 있고요. 포기, 좌절, 절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알겠어요? 의지로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달라. 그러니까 부정 상황에서, 똑같은 부정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의지로 나갈 수 있고, 달관으로 나갈 수 있고, 좌절, 절망으로 나갈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가진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부정적 사회라고 쳐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좌절, 절망은 뭐야? 나는 이렇게 세상 밑바닥을 전전하다가 죽어야 하나? 이러면서 좌절하는 거야. 의지는 뭐야? 하지만 이런 삶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근데 의지 안에도 웃긴 게, 의지 안에서도 웃긴 게, 참 시가 그래서 어려워. 의지 안에서도 웃긴 게 현실 상황에 대한 개선일 수도 있고요. 현실을 버티려는 걸 수도 있어. 이게 달라. 그러니까 의지 안에 무조건 미래에 이걸 바꾸겠다라는 것만 내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버티고 이겨내겠다. 이런 게 의지일 수 있어. 달관은 뭐야? 가진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부정적 사회여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신경 쓰지 않겠다가 포기에 신경 쓰지 않겠다가 되면 안 돼. 달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셋이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 됐죠? 뭐 어조는 뭐 화자가 사용하는 말이나 느낌, 말투, 억양 이런 걸 얘기하는데, 독백적 어조, 영탄적 어조, 격정적 어조, 풍자적 어조 이렇게 나오는데, 영탄적 어조는 영탄법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영탄법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영탄법.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나, 두 번째는 감탄형 어미입니다. 감탄형 어미는 뭐뭐구나, 뭐뭐도다, 뭐뭐로다, 뭐 이 정도 세트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야? 느낌표입니다. 근데 느낌표 하나 빵 있으면 돼. 네 번째는 뭐야?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을걸? 네 번째 빨간색으로 해야지. 네 번째 일부 의문형 어미. 봐봐.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무슨 문이냐? 의문문이지. 그치? 와,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와는 빼고, 와가 있으면은 감탄사가 아예 있어버리니까 느낌이 안 사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문형 어미도 영탄법 만들어줄 수 있어. 그거 엄청 많이 학생들 헷갈려해. 선생님 이거 의문문인데 이게 왜 영탄이에요? 막 이렇게 씩씩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니은가? 이런 거. 그치? 자, 그래서 영탄적 어조는 중요한 게 효과가 이거로 나와. 감정 강조. 그래서 긍정 감정이든 부정 감정이든 상관없다 이건. 격정적 어조. 격정적 어조는 영탄이랑 이거 연결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영탄이 격정이 될 수가 있어요. 아예. 왜?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강하게 드러내는 어조. 풍자적 어조. 상황이나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어조. 이런 거는 뭐 넘어가고요. 애상적 어조. 슬프거나 쓸쓸한 감정을 드러낸다. 이거 넘어가고. 명령적 어조. 특정한 것을 하도록 시키는 어조. 단정적 어조. 딱 잘라서 판단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어조. 보통 얘는 니은다를 사용합니다. 니은다. 우리는 모두 공부를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출 선지에는 이렇게 나와요.
독백의 어조를 통해서 화자 심정을 표출한다. 그럼 독백하면 자기 감정을 얘기하기 좋지.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부하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능 기출 선지들은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 플러스 효과로 돼 있어. 근데 어떤 표현상의 특징은 어떤 효과를 기본적으로 가지는 경우가 있어. 시에서 반복하면 여러분 이거 거의 무슨 로봇처럼 알아야 되는데 반복하면 뭐야? 운율 형성 그 다음 뭐? 주제 강조. 이거는 여러분들 기계처럼 기억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특정 방법은 영탄 어조는 정서를 부하고. 그러니까 이 선지는 여러분 이 선지는 영탄법만 찾으면 되는 선지야. 그러니까 영탄적 어조 있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맞아 틀려. 무조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학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선지 쓱 읽고 얘는 영탄만 살면 된다. 가나에 둘 다 영탄 있는지만 알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 예상적 어는 시적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 넘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상적 어조가 있으면 슬프겠지. 어조가 슬프면 분위기도 슬픈 거 아니냐? 그 뒤에도 당연한 거 아니야. 뒤에 볼 필요 없는 거야 이건 거. 오케이? 그 다음 혼자 어띠 먹으리 명령의 어조로 교화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얘가 교화의 의도가 맞다고 해도 명령형이 아니면 선지가 틀려지겠지. 그런 거. 얘는 왜냐면 모든 명령법이 교화인 건 아니니까. 그치? 알겠죠? 단정적 어조를 통해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보통 단정이 있으면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 얘는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 실제로 이 시가 의지가 있는 시면 단정적 어조는 의지를 무조건 강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지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다. 이거 내신에 당연히 내신에도 통용됩니다. 똑같습니다. 내신도 구성 원리가. 자, 잠깐만요. 됐다. 요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감각적 이미지, 얘는 심상이죠. 심상. 우리가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 고2라서 다 알만한 건 빨리빨리 넘어갈 거야. 심상인데 당연히 오감이 있습니다. 시청, 후촉, 미. 이거 오감이죠. 시청, 후촉, 미, 오감. 쌤도 이 순서대로 외우고 있어. 시청, 후촉, 미.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고1, 2, 3 다 통틀어서 어려워할 만한 거, 헷갈릴 만한 거 요거밖에 없어. 왜? 촉각 이미지는 왜 대체 어려워하느냐? 아이들이 뭐 뾰족뾰족하다 이런 것도 촉각이라는 걸 몰라요. 거칠다, 매끈하다. 왜? 끼워 맞추면 다 돼. 좀 거칠게 보이는데요. 봤을 때 딱 봐도 피부가 보드라고 보인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거 시각 아니에요? 약간 이러니까 다 끼워 맞추면 다 뭘로 귀결되냐면 시각으로 귀결돼. 냄새나 보인다. 시끄러워 보인다. 다 이렇게 귀결을 시킨다고. 근데 아니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촉각 이미지는 무조건 매체가 피부여야 됩니다. 피부. 거칠다 매끈하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거칠다 매끈하다 이런 거는 촉각이다.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위에 공감각적 심상이 있거든요. 공감각적 심상. 이거는 다들 알 법한 내용이지만 한번 복습.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한다. 이 옮겨 표현한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전이라 그래요. 전이. 그래서 이걸 감각의 전이라 그래.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는 항상 뭐의 뭐화라고 나와야 돼요. A의 비화 이렇게. A의 비화. 이 A의 비화에서 이게 중요해. A, B가 서로 헷갈리면 망해. 그래서 A가 그럼 쌤 공감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에는
타고나기를 공감각자라는 걸로 타고난 사람이 있대. 공감각자라는 사람이 있어. 공감각자는 어떤 사람이냐? 일상생활 진짜 불편하겠지. 이 사람들은 가장 많은 공감각자가 시각 청각 공감각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띵 하고 피아노 소리 들려주잖아. 그럼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데 눈에 뭐가 보여? 색이 보여요. 인류 기준에서 몇 퍼센트 없대. 피아노 띵 쳐주잖아? 그럼 머릿속에 아 이건 노란색의 소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띵 했는데 눈에 색깔이 보여요. 이게 공감각자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실제로 표현한 거야. 공각적 이미지도. 그러면 봐봐. 공감각자도 똑같잖아. 일단 띵하고 뭘 들려줘야 돼? 피아노 소리를 들려주면 거기서 색깔이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원래 있는 감각이 A야. 그리고 그 감각으로 유발된 또 다른 감각. 그게 뭐라고 봐야 돼? B야.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A가 원래 있는 감각, 기존 감각. 그러니까 B는 그것으로 전이된 감각. 그러니까 전이된 감각은 원래는 느낄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푸른 종소리 하면 A가 뭐가 돼? 푸른 종소리 하면 원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종을 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원래. 그렇지. 종소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A 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청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뭐하다고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 A의 B화. 이거 여러분들이 순서 헷갈리면 이제 내신 시험에서 망하는 거지. 고2 수준에서 공감각 물어보는 고2 기출 학교 꽤 있거든. 공감각이랑 또 복합감각은 다릅니다. 공통점은 둘 이상의 감각점이 함께 쓰인다는 거지만 공감각은 전이 된다는 건데 복합감각은 A and B예요. 그냥 이렇게 기호화하면 돼. A가 B화됐다. 근데 얘는 A and B.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감각적 이미지는 이퀄 심상이야. 근데 그 말고 다른 이미지도 있습니다. 동적, 정적, 상승, 하강, 생성, 소멸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동적, 정적 이미지는 뭐야? 말 그대로 동적은 움직임이 드러나는 그런 생동감이 느껴지는 이미지. 그리고 정적 이미지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고요함이 느껴지는 이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봄눈이 녹아 흐르는, 그치? 그리고 사슴은 발을 씻는다. 이런 부분에서 전부 동적인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성복동 비둘기는 하늘에 한 바퀴 휘입 돈다. 여러분, 쌤은 문학 개념어를 고2한테도 가르치지만 절대 여러분들 실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동적 이미지랑 뭐랑 조심하셔야 돼? 생동감 조심하십시오. 생동감. 이걸 왜 조심해야 되냐? 이게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동적 이미지와 생동감은 완전히 같지 않아. 이거 왜 완전히 같지 않나요? 봐봐. 잘 적어줄게. 보통 당연히 이 색깔 보라색으로 바꾸었는데 왜 언제 바뀌는 건데 대체 너는? 몇 번 눌러야 되는 거야? 동적 이미지가 생동감을 유발할 수 있는 건 사실이야. 보통 동적 이미지가 생동감을 유발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야. 모든 생동감이 있는 시가 동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알겠어요? 생동감은 왜냐하면 생동감은 살아 숨쉬는 느낌인 거지 그 안에 무조건 움직임이 내재돼야 되는 건 아니야. 그쵸? 식물은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동적 이미지가 무조건 생동감과 똑같다 라고 하면 문제풀이에 이제 오류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에서 이런 개념어를 확실히 잡아가시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정적 이미지 뭐 넘어가고요. 역동적 이미지 조금 더 다르죠? 강도가 다르다. 아니, 이건 강도가 다른 거니까 넘어가도 돼요. 뭐 어쩌라고. 어차피 동적 이미지나 역동적 이미지나 뭘.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역동적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 하는데 밑에 이 정도는 역동적이라고 할 수 없다. 동적이라고 했나?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와. 이거는 그런 문제 내면 선생님이 자질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이런 거 구별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상승 하강 이미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상승이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하강인데, 근데 상승이랑 하강 이미지를 이거 너무 쉬워. 구별 못하는 사람이 없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상승 이미지는 이것도 100%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잘해서 사용만 잘해. 보통 상승 이미지는 보통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통 부정적이야. 딱 쌤이 예시를 들고 싶은 시가 딱 교재에 있어. 너무 좋아. 하관. 박목월의 하관이라는 시거든요. 하관이라는 제목 자체가 뭐인 것 같아? 이거 우리 원장님 현대시 특강 교재에도 있는데, 우리 그 사대 특강 안에도 있어. 하관시. 하관 뭐야? 관을 내리는 게 하관이야. 관을 내리다. 이 관은 뭐가 관인데? 죽은 사람 들어있는 거. 그래서 땅 파고 무덤 만들려고 죽은 사람 들어있는 관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잖아. 그걸 하관이라 그래. 그치? 그래서 이 박목월의 하관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 관이 내렸다. 그치? 그리고 이거 어떤 상황이야? 죽은 동생 묻는 거야. 시적 화자가 동생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동생을 묻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하강 이미지가 부정적 분위기를 형성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와 상황과 이미지가 연계.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이 시는 어떤 시야? 나를 그네를 좀 밀어다오.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근데 여기 밀어 올려달라고 하니까 상승이지. 근데 사실 이게 상승이지만 동시에 어떤 걸 얘기해? 인간의 이상 추구를 얘기해. 인간이 이상을 추구하는 거를 그네를 타고 올라가는 걸로 표현했어. 알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강 이미지지만 부정적인 것은 아닌 거. 밑에 시. 참. 밑에 시. 여기. 묘지의 어두운 수풀에는 밤새도록 가느다란 별빛이 내리고. 이런 거는 부정 아닙니다. 하강이어도 부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강인데 부정인지, 하강인데 부정이 아닌지 잘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얘는 둘 다 상승인데 긍정이긴 하지만. 알겠죠? 생성 이미지, 소멸 이미지. 없던 게 새롭게 생겨나는 거. 소멸 이미지는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생성이 보통 긍정이에요. 보통. 새롭게 태어나는 게 보통 긍정이고, 소멸하는 게 보통 부정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또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소멸을 해야 생성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소멸과 거기에서 오는 생성, 다시 소멸, 이런 걸 담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이 부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이거 작품으로 보는 거 이거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10분이네요. 일단 없어요? 뭐 없을 리가 없는데? 누룩?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접동세부터 하고 순서가 누룩이 앞이지만 접동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누룩 설명하고, 이것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른 거 뒤에 있는 것도 더 하겠죠? 자, 일단은
제목이 접동세고요. 제목부터 아까 우리 공부했던 시 읽는 방법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제목이 접동세면 특정 새의 이름이잖아. 그치? 우리가 이걸 딱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이거 시적 대상이겠네. 그렇잖아. 접동새가 시적 대상이겠네 하고 갔더니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거는 보니까 우리 접동새가 접동새니까 여기는 추측을 해보면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이거는 우리가 음성 상징어 의성어 이런 거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내신틱한 지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신틱한 거지만 뭐냐면 요런 구조를요 우리 고전시가에서 보통 나오는 구조예요. 얘는 AABA 구조라고 합니다. AABA 구조. 요거 왜냐? 접동 아우레비 접동 나오죠. AABA 구조. 요거는 내신에서 아주 유용한 거야. 왜?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운율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청산별곡 같은 작품 보면은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정확히 AAB 구조.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가실이에도 AAB 구조 그대로 있어요. AABA 구조는 아예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겠지. 고2 정도면 이제 AABA 구조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서 와서 옵니다. 자, 시라는 거는 눈치와 흐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흐름. 우리가 쌤 이거 뭐라고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넘어갔니? 내용적으로 뭐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갔어 얘들아? 이거 어느 부분이라고? 우리 친구 수인이 뭐라고? 내용. 표현상의 특징이고 이거는 내용이 중요하잖아. 내용 뭐라고? 동세 울음소리라고 우리가 알았지. 근데 그 뒤에 시구가 뭐라고 나오냐고.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유추를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 접동새가 누나야. 그렇지. 그거가 돼야 시가 진행이 되지. 그게 돼야 시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봐. 시가 여러분 이러니까 잘 썼다고 하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 막 배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흐름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시는 잘못 쓴 시예요. 물론 요즘 문학계에서는 무슨 해체시인가? 해가지고 그 이해도 못할 그 이상한 어려운 시들이 유행하고 있긴 한데, 진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시들은요 대체로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거나 하지 않아도 흐름이 이해가 돼야 정상적인 시야. 우리가 궁금하잖아. 여기서 당연히 궁금해야 되는 건 뭐야? 아니 누나는 왜 또 접동새가 왜 누나야? 지나가는 까치까마귀한테도 아주 누나라고 하겠다. 근데 왜 그래? 옛날 우리나라의 맨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겹쳐지죠? 이 의붓 어미의 시샘에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누나가 죽어서 접동새가 됐다. 그렇지. 저겁니다.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됐다. 그럼 여기 부분 이거겠죠? 의붓어미 시샘 이건 뭐야? 누나가 죽은 이유. 그리고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내신이랑 수능이 결합된 수업을 하니까 쌤은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시에 대한 배경 지식도 다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몰랐어요. 정상이야. 사실은 우리나라의 접동새 설화 모티프를 차용한 거예요.
접동새 설화 모티프. 시 중에서는요, 특히 김소월 같은 옛날 향토 시인들은 시를 지을 때 우리나라 전통 설화 모티프를 쓰는 경우가 많아. 이게 약간 일제강점기 시인들의 특징이야. 우리 약간 현대시라는 양식이 이미 등장했지만 그 안에 내용적인 부분에는 우리나라 전통 클래식 설화들을 많이 갖다 써보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김소월 시에도 있고요. 서정주 시에도 설화 모티프를 사용한 시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만약에 수능에서 이거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를 설화 모티프까지 알고 읽게 하고 싶잖아요. 보기를 줬을 거예요. 수능이었으면. 그래서 설화 모티프 적어주자. 참고로 이 설화 모티프라는 건 화소라고도 합니다. 화소. 화소라는 말로도 써요. 픽셀 아니고요. 접동새 설화. 이 접동새 설화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야. 의붓어미, 그러니까 의붓어미는 뭐냐면 계모. 계모가 괴롭혀가지고 누나가 죽었대. 그래서 죽었는데 남동생이 9명이나 있었대. 그래가지고 죽은 남동생 9명을 걱정해서 남형제, 정확히 남형제겠죠? 남형제 9명을 걱정해서 접동새가 됐는데도 맨날 그 집 앞에 와가지고 울었대. 그래서 여기 사실 아오레비는 요거는 아홉오레비라는 뜻이에요. 아홉오레비라는 단어를 잘 줄여가지고 접동새의 울음소리처럼 느끼게끔 표현한 거야. 사실 이건 아홉오레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이 작품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모르고 풀었어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의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라는 거. 수능에서는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하고요.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요거까지 다 체화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잘하는 학생이 꼭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쌤은. 그 다음 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나오잖아. 아홉이다 나와도는 오랩동생.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 이해되시죠? 됐죠? 오케이?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시세염의 무음이 중 우린다는 죽어서 나오잖아. 우리가 이해한 거 나오잖아요. 그래 누나 죽어서 접동사 된 거 그래 이해된 거 그대로 나왔구나. 오 불서러 나왔으니까 이거 뭐고요? 영탄. 오 영탄. 그럼 여기 불서로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도 불서로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단어를 만약에 몰랐어도 이게 뭐야? 정서야 정서. 그렇지. 오 어쩌고 저쩌고 정서야 정서. 근데 이 정서는 불서로를 여러분들이 잘 못 읽었을 수 있지만 서럽다는 정서입니다. 서럽다. 아홉이나 남아 되는 오랫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참아온이여 야산경 남다자는 판이기 표면 이산조산 울먹하며 슬피웁니다. 이 슬피 우는 거는 누구의 슬픔이고 이거는 접동새 누나의 슬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7번 문제를 같은 걸 풀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지? 그쵸? 그러면 기억에 이런 거야. 오늘 공부했잖아. 오늘 공부한 거 봐봐. 오늘 공부한 거 그대로 다 쓸 수 있어. 그렇잖아. 성경무정 시상전개 방식은 오늘 안 했지만 곧 할 거니까. 청각적 심상을 통해 예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단 우리는 나만 방금 했으니까 나 맞아 틀려. 나 기준으로 청각적 심상을 통해 예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청각적 심상 뭐가 있었는데 이거? 음성상징어. 그리고 예상이야? 누나 죽어서 남동생들 걱정하면서 우는 새가 된 게 접동새니까 그 접동새가 슬피 우는 모습이니까 예상 맞아 아니야? 맞다는 거지. 나는 맞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풀이 하라고 수능에서. 접동 아우레비 접동 울음소리지? 근데 이 접동새 누나가 죽어서 된 거고 누나가 동생들을 걱정해서 우는 거니까 예상 맞겠네. 이렇게 잘 알아. 그러니까 문제풀이 속도가 굉장히 유려하고 빨라야 돼요. 그치? 가는
사실 가도 해석을 해야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 가도 한번 적용을 해볼게. 문제 풀이, 시 읽는 방법. 화자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 근데 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그냥 읽어야 돼.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근데 이거 화자는 없지만, 화자가 나는 안 드러나 있지만 이 화자가 하고 싶은 행위는 드러나 있죠. 그립다고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그럼 이만큼 읽어보면 화자가 하고 싶은 건 알 수 있지. 그립다고 말을 할까? 아니면 뭐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읽고 이게 뭐라는 걸 알아야 돼. 무슨 상황이야? 화자의 무슨 상황? 크게 다른 사람 들리게. 내적 갈등 상황. 그렇지. 이걸 야 봐봐. 그러면 상황이잖아. 바로 나왔잖아. 우리가 아직 화자 시적 대상은 못 찾았지만 찾았다고 쳐야지. 화자는 누군가를 뭐하는 사람이고, 화자는 누군가를 뭐하는 사람이고, 그리워하는 사람이고, 시적 대상은 뭐겠소? 그리워하는 사람이겠지. 그치? 근데 그 그리워하는 사람한테 그립다고 말을 할까? 아니면 뭐 할까? 그럼 지금 이 사람의 갈등 방향은 둘 중 하나야. 갈등 방향은 둘 중 하나. 1. 그립다고 말을 할까? 그립다 말할까? 아니면 뭐 할까? 그냥? 그럼 그냥 가는 거는 뭐 하는 선택지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그립다고 말 못해요. 제목이 뭐라고? 이 시? 가는 길. 제목이 상황을 얘기해 주잖아. 이 사람이 가는 길이었어. 가다가 아이 그립다고 말할까 가서? 다시? 아니면 계속 가는 길로? 그렇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지금 가고 있는 가는 길이야. 근데 이쪽으로 가면 그냥 갈까야. 근데 안 가고 멈추거나 아니면 백하거나 멈추거나 백해서 그립다고 말을 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쪽 방향성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격입니다. 갑자기 좀 그리고 시행 길이도 얘네들은 어때? 시행 길이가 짧죠? 우리가 이 시행 길이가 짧으니까 야 얘는 시행 길이가 짧고요. 얘는 행마다 시행 길이가 길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 것 같아? 위에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 다시 또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이러니까 그치? 얘는 지금 자연스럽게 읽는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읽는 속도 똑같은 행위잖아. 똑같은 시의 한 행위잖아. 근데 길이가 얘는 어때? 얘는 그럼 자연스럽게 똑같은 행위인데 얘는 길고 얘는 짧으니까 긴 쪽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 더 집중해? 집중 말고. 아니 같은 한 행위인데 얘는 글자 수가 너무 적어요. 근데 얘는 글자 수가 길어. 너네 노래 부르는데 똑같은 마디가 있는데 똑같은 멜로디가 있는데 어떨 때는 가사가 10개고 어떨 땐 가사가 5개밖에 안 돼. 멜로디 길이는 똑같아. 시도 노래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글자 수가 긴 쪽을 어떻게 해야 돼? 한 멜로디 안에서 10개를 발음해야 되고 얘는 한 멜로디 안에서 5개를 발음해야 돼. 그럼 글자 수가 긴 쪽을 어떻게 해야 되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노래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이거를 선생님 길이가 기니까 읽는 속도 느려지는 거 이러면은 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얘는 똑같은 한 행식인데 길이가 짧으니까 읽는 속도가 어떻게 해야 돼? 길어져야지. 그치? 느려져야지. 그러니까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이렇게. 그런데 얘도 어때?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이렇게 된다고. 근데 느리니까 읽는 속도가 느리니까 화자가 뭐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까? 뭐 하는 걸 체감할 수 있어? 그렇지. 고민. 그렇지. 갈등 고민하면 느리지. 너네 이러잖아.
약간 정신병. 짜장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있어? 그게 아니지, 머릿속에. 아, 짜장면? 아이씨, 짬뽕? 이렇게 고민하지, 누가. 짜장면 이렇게 고민하냐? 아니지? 그러면 큰일 나. 병 걸린 거야. 약 먹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에서도 고민과 내적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선지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의 길이를 의도적으로 짧게 함으로써 읽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내적 갈등과 고민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얘는 읽는 속도가 빨라지지. 서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근데 까마귀랑 들의 까마귀가 뭐 한다? 야, 해진다! 이러면서 지적이는 것 같대. 해진다고. 야, 까마귀들은 그냥 짖는 거지, 얘네가, 씨. 진짜로 해진, 알람이야, 얘네가? 근데 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얘네가 왜 해준다고 말하면 뭐가 의미가 있어? 해준다고 얘기하면 화자가 왜 문제가 생기는데? 해가 지면 왜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뭔가 지금 그렇게 느낄만 하니까 까마귀가 나한테 해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 근데 왜 까마귀가 해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 계속 서가지고 길 한복판에 그립다고 할까? 그냥 가던 길 계속 갈까? 하는데 문득 생각해봤더니 이 내 가는 길에 보통 가는 길이 다 숲이나 아니면 주변에 나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거기 가지에 올라가 있는, 아니면 전봇대 같은데 가지에 올라가 있는 까마귀가 야, 해진다고 이렇게 우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야.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느껴지는데 나한테? 화자의 이 의도를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렇게 느껴지는데? 해지면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까마귀가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거 이해 못하면 이 시를 못 넘어가요. 여기서 이걸 이해해야 돼. 까마귀가 나한테 뭐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렇지. 그걸 이제 눈치를 채면 문학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남녀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그래도 유리해. 왜? 여학생들은 확실히 문학적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 남자들은 까마귀가 해진다고 왜 말하는데요? 막 이래. 그러니까 재촉한다고 느껴지는 거지. 야, 해진다고! 재촉. 근데 해진다고 재촉하면 뭐 하라는 것처럼 재촉한다는 거야. 야, 해지니까 빨리 결정해! 혹은 아니면 빨리, 야, 길이 가다가 해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지금이야 뭐 밤에도 다 이렇게 있고 하는데 산길에서 해지면 큰일 나죠? 노숙할 거야? 그러니까 해지니까 빨리 가! 이러는 거지. 그러면 까마귀나 이런 쪽이 뭐 하는 걸 선택을 계속 재촉하고 있고, 근데 선택을 재촉하는 쪽에서도 어느 선택을 재촉한다는 것 같아? 그냥 가는 거. 그렇지. 쌤, 근데 이것만 읽어도 그냥 가는 걸 재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더 읽어봐도 괜찮아. 뒤에 봐봐.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그러니까 강물도 계속 뭐 하자고 하는 것 같아. 가자. 야, 해 지겠다. 가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강물이나, 봐보세요. 강물이나 까마귀는 화자가 결국에 그립다고 말을 전하지 못하고 가야 된다라는 걸 느끼게 하죠. 그치? 결국 얘네들은 그립던 말 못 전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가야 한다. 그러면 화자가 자연스럽게 안 드러나 있지만 무슨 감이 나오겠어? 아, 그래, 가야지. 해지는데. 사실 내가, 야, 이거 이해 잘해야 돼. 여러분, 시에서 의인화를 썼을 때, 봐보세요. 의인화가 지금 제시돼 있잖아. 근데 이게 진짜로 폭포처럼 긍정적인 속성을 지닌 사람을 얘기하려고 폭포를 가져온 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까마귀랑 강물은 진짜 그런, 야, 빨리 가자. 따라와라. 가자. 혹은, 야, 해진다니까? 하고 재촉할 만한 존재들이 돼, 안 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생각은 다 누구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야? 화자 머릿속에서 나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나 해지는데?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강물조차도 빨리 가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고민은 하지만 결국 못 전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걸 알아.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거기서 유발되는 정서는 무슨 정서가 유발될 수밖에 없어? 애상감. 그렇지. 슬픔이죠.
안 나와 있어도 애상이라고 여러분 정서를 추측할 줄 알아야 돼.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태림아 정신 차려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리고 이거 빼먹었다. 그러니까 까마귀랑 강물은 화사의 애상감을 뭐해?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이런 거 용어 문학적 개념으로 뭐래? 이거 알아야 돼. 고의잖아. 크게 얘기해. 정의? 전이 말고. 이렇게 화자의 정서를 촉발시키는 사물. 객관적 상관별. 이거 용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게 다 수능, 내신 공부야. 다 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수능, 내신을 다 잘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어요. 객상이야, 객상. 됐어요?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맞아 틀려? 청각적 심상을 통해 예상적 분위기는 맞습니다. 둘 다 예상이거든요. 니은 성경구정은 아니고 볼 것도 없이 아니고요. 그 다음 유사한 종결어미의 반복으로 구조적 안정감이 형성한다. 가에 유사한 종결어미 없죠. 아예 A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종결어미니까 끝에만 그냥 대충 보셔도 되는 거야. 그 다음 연마다 시행의 길이와 호흡 속도를 달리했다. 가는 맞거든요. 시행 길이 호흡 속도 조절했잖아. 근데 그게 의지라는 거랑 관련이 없지. 이 두 시는 여러분 가나 시는 둘 다 주제를 봤을 때 의지적 어조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니? 주제를 봤을 때? 가의 주제는 뭐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립다는 말을 전하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슬픔. 나의 주제는 뭐야? 나의 주제. 죽어서 젖동새가 된 누이의 슬픈 사연에 대한 그런 전달. 이거잖아. 의지랑 무슨 상관이야? 주제를 알면 리을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음은 이건 내신 선지. 사실은 내신식 문제.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런 선지는. 아이고, 선생님아, 용차려. 그래서 요거는 김소월 시들의 특징이에요. 이건 아예 그냥 여러분 이건 근데 적어도 고1 다 치고 올라갔으면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내신을 위해서. 김소월 시. 그래서 김소월 시들은 7호조. 그리고 3음보. 7호조는 이걸 음수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7호조냐? 요렇게. 잘 보세요.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7. 하나, 둘, 셋, 5. 그치? 7호조. 이걸 7호조라 그래.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7. 하나, 둘, 셋, 5. 보이시죠? 됐어요? 진두강 앞마을에 하나, 둘, 셋, 넷, 7. 와서 옵니다. 5, 7호, 7호. 물론 잘 끊어야 되겠지만 7호, 7호.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7호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3음보인 거는 또 뭐야? 이렇게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그쵸? 넘어갈게요. 누룩 보자. 사실은 이 누룩에는 보기가 지금 없는데 요 뒤에 8번의 보기를 보시면 되는 거야. 누룩 자체의 보기는 없는데 보세요.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인데 건조해서 보관할 때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지만 적당한 온습도에서는 곡물을 술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누룩은 그냥 소재야. 야, 봐봐. 아까 얘기했지만 소재 시적 대상으로 시의 분위기, 주제, 정서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랬죠. 일단 소재 누룩이야. 술을 빚는 데 써. 너네 그거 아냐? 누룩으로 술 만드는 거 혹시 알아요? 누룩 그 밥을 지어. 그거 고두밥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다가 누룩
섞은 다음에 이렇게 잘 섞어서 이렇게 치댄 다음에 따뜻한 방 바닥 이제 옛날에는 다 온돌이 있었으니까 구들방 방바닥에다가 두면은 거기서 발효가 돼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 만들면 뭐가 되냐? 그게 막걸리의 원액이 돼.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로 물을 타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 도수. 막걸리도 도수가 있어. 근데 그거 막걸리를 이렇게 생긴, 이거 너 흑백요리사 같은 거 보냐? 흑백요리사 안 보냐, 니네? 하긴 뭐 고2인데 볼 시간이나 있어? 흑백요리사 이번에 술 그거 만드는 거 나왔는데, 흑백요리사 셰프 중에 하나가 술 실제로 담그는 사람이더라고. 요렇게 생긴 항아리 2개 붙였어. 항아리 2개 붙이고 여기는 물이 못 빠져나오게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그 떡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 위에 항아리에는 요렇게 막대기 같은 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 있는 항아리에다 여기다 막걸리를 넣고 불을 떼서 끓여. 그럼 알코올이 증발해서 올라가겠지. 알코올이 증발해서 올라갔다가 여기로 또르륵 떨어지거든요. 이걸 모으면 뭐가 되냐? 이게 소주야. 청주.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참이슬 그런 소주 말고 진짜 우리나라 전통 소주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끓여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끓이는 게 아니라 누룩으로 만든 막걸리를 끓여서. 근데 누룩을 그냥 건조해놓을 때는 얘가 뭐 아무런 일 안 일어나죠. 근데 곡식이랑 잘 섞은 다음에 적당한 습도와 따뜻한 온도에서 곡식과 섞어서 둬야 이게 술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만 읽어보면 건조해서 보관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야? 환경이 맞지 않을 때, 환경 X. 그럼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잘 봐, 얘들아, 테리마 정찰해라, 진짜. 다리를 개면 더 졸려. 적당한 온도, 습도, 요거는 환경이 맞을 때. 됐죠? 근데 이성부의 누룩이 어떤 시냐? 핍박받는 민중을 누룩으로 형성한 거래. 이퀄이래.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누룩의 요 속성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냥 있을 때는 변화가 없지만 적당한 온습도에서는 곡물을 술로 만드는 기능. 근데 이걸 누룩을 왜 민중으로? 억압적인 정치현실, 부정적인 시대야. 지금 부정적 시대예요. 부정적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그럼 뭐야? 부정적 현실이 끝나기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잘 봐. 누룩이 민중이야. 민중은 지금 억압받고 괴로워. 근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고 있어, 시인이. 그럼 누룩도 새로운 시대를 즐기게 되겠지. 그런데 누룩이 민중이니까 그게 시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보기를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게 된 정보는 일단 2개야. 첫 번째, 누룩은 환경이 잘 맞아야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녀석이다. 두 번째, 누룩은 억압받는 민중이고, 민중이 억압받는 이유는 현실이 나쁘니까. 근데 시인은 이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은 다음에 이걸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시를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먼저 꼭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럼 읽어보자.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함에. 자, 그러면 바로 시적 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룩이 시적 대상. 그리고 얘는 민중. 이미 민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낮아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을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시를 빠르게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지금 시인이 그러고, 화자가 그러고 있어. 너 누룩이 뜨는 까닭 알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국인이라면 쓸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조금 써주면 너무 좋고요. 우리가 보통
매주나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뜨다라고 표현하면 그게 뭐가 시작되는 걸 뜨다라 그러냐? 알아? 아이고 이거 뭐 된장 매주 혹은 잘 떴네 이러면은 뭐가 되기 시작한 걸 얘기할까? 발효 시작을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의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러니까 나같이 한국에 쓰이는 어휘를 거의 다 아는 인간은 독파가 바로 되지.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한테는 어떻게 읽히냐면요. 누룩이 발효되는 이유를 아니? 이렇게 들려. 근데 이제 어휘에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독해가 엄청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근데 어휘에 배경 지식이 없어도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는 드린다고. 일단은 누룩이 긍정적인 시어지 당연히 민중이니까 누룩이 이런 이유를 아니? 누룩의 사랑을 아니? 그러면은 잘 봐요. 여기 누룩의 사랑과 누룩의 한 덩이가 뜨는 까닭과 이게 거의 동치야. 왜? 넌 이걸 아니? 이걸 아니?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요 사랑과 다른 기호를 하는 게 좋겠지. 요 사랑과 누룩이 뜨는 까닭과 이게 뭐야? 본질적으로 같은 시어여야 돼요. 왜? 뒤에 알겠느냐라는 말로 지금 계속 연결이 돼 있잖아. 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근데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러니까 계속 화자가 물어보는 거야. 너 누룩이 뜨는 까닭을 알아? 누룩의 사랑을 알아? 이러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 지금 쌤이 알려드리는 게 이게 지금 수능 독해법이다. 여러분들이 시를 공부하는 방법이야. 중간에 이제 알고리즘 보니까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 나자빠져 있다가 누룩이 무력함 이런 건 알아야지. 힘이 없음을 느끼고 자빠져 있었어. 그러다가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더운 가슴을 가지게 되고 더운 가슴은 여기가 진짜로 뜨겁다는 거요? 우리가 더운 가슴은 흔히 뭘 가졌다고 표현해? 열정. 그치? 그 사랑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열정을 봐봐. 처음에는 무력하지만 알맞은 바람을 만나야 더운 가슴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가지게 되고 뜰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이건 어떤 모습이야? 이게 아직 누룩이 뜨기 전, 누룩이 사랑의 전. 그럼 알맞은 바람이라는 이 시어는 뭘 상징해? 누룩이 사랑을 가지기 위한 더운 가슴, 사랑, 뜨는 것을 뜨기 위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럼 이거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얻었던 지식을 사용하면 이 알맞은 바람이라는 게 결국 누룩이 뭐 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것이 발효 조건인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여러분 이제 누룩 측면에서는 알겠지. 누룩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알맞은 바람을 만나야 발효가 시작되는 녀석이구나. 보기에서 읽었잖아. 근데 이게 민중이랑 뭔 상관이야? 근데 민중도 특정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뭐하다? 원래 무력하다. 그렇지. 민중도 어떤 특정 조건을 만나야 사랑을 가지게 되고 더운 가슴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은 읽기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민중 측면에서 적어보자. 그러니까 민중도 처음에는 어때? 무력해. 뭘 만나지 못한 누룩처럼, 조건을 만나지 못한 누룩처럼 무력해요. 그러다가 어떤 중간에 계기가 있어야 돼. 어떤 계기가 있어야 나중 가서는 더운 가슴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가지게 되는 거야. 무력하다가. 됐지? 됐어요?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야, 이건 누가 우는 거겠어? 1차적으로는 누룩의 울음이겠지. 1차적으로 누룩의 울음. 근데 여러분, 누룩은 누구라고? 몇 번 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 건지. 누룩은 누구라고? 민중의 울음이겠죠.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잘 몰라도 지금 배경이 언제라는 건 알 수 있어. 엄동설한 무슨 현실? 억압받는 현실, 부정적 현실. 이런 거 바로바로 체킹. 무릎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룩의 무릎이 으깨어져도 가슴에는 꽃이 핀다죠. 그럼 야, 누룩은 민중이잖아. 민중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무릎을 으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건 어떤 상황이야? 당연히 부정적 상황. 그 민중이 뭐 받는다고 했지? 억압받는다고 그랬잖아. 무릎팍 으깨진다. 억압받는다. 억압받는 민중,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지우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에서 지금 누룩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계속 민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억압받는 민중. 야, 꽃피는 가슴 뭐랑 비슷하게 해석하면 될까? 오드시어랑 동일하다. 사랑 더운 가슴.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한 시어끼리 묶어주는 것도 시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 꽃피는 가슴, 아, 더운 가슴, 사랑. 그 가슴에 울림을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계속 지금 의문형 문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 울림을 들었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하고 있어? 독자에게 너는 누룩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 누룩이 어떻게 발효가 되는지 아니? 누룩의 가슴 울림을 들어본 적 있어? 누룩이 삭고사가 부서지는 일을 본 적이 있어? 계속 그러는 거야.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을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누룩이 발효라는 걸 일으키지만 누룩 자신은 뭐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발효를 일으키지만 누룩 자신은 뭐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야. 죽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그렇지. 그 이해되면 된 거야. 왜? 그러니까 지금 봐봐. 삭고사가 잘 봐. 삭고사가 부서지는 거,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지는 거, 죽음을 아냐 그러지? 봐봐. 연결되는 시어들을 잘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누룩은 발효의 대가로 뭐 해? 누룩 자체는 죽어요. 누룩은. 그럼 누룩은 근데 누구라고? 민중이지. 그럼 민중은 결국 발효가 되는 거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이 시인은 뭐를 염원한다고? 아까 보기에 부정적 상황에서 작업 기억 능력이 작동을 안 해서 기억이 안 나면 보기를 다시 봐. 보기를 봐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보기를 그냥 봐. 보기 보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뭘 염원해? 발효가 새로운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민중이 새로운 시대의 대가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민중이라는 누룩이 희생을 해야 발효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러니까 발효가 잘 되면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수는 놀고 너무나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효가 돼가지고 발효가 잘 돼서 결국 긍정적 결과가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새로운 시대의 도래.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기만 읽어서는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결국 민중이 새로운 시대의 대가로 죽지. 민중이 뭐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민중아, 너네 억압받고 있지? 네. 억압받고 있는 거 그냥 넘어갈 거야? 니네 억압받는 현실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뭐 해야지? 희생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는 결국 그런 거야. 누룩이라는 술을 만드는 효모가 올바른 조건을 만나서 좋은 술이 돼서 잘 발효가 되는 그런 화학현상에 민중이라는 원래는 무력했던 존재가 올바른 때를 만나서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조금 돌아가 보면요,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게다가 이거는 처음에는 무력했던 민중의 모습이에요. 무력했던 민중 모습. 그러니까 알맞은 바람은 단순히 발효 조건이 아니라 무력했던 민중이 새로운 시대를 일으킬 수 있게끔 뭐 하는 거야? 우리 사람의 정신 깨워주는 거 뭐라 그래? 사람의 정신 깨워주는 거 각성. 발효 조건은 각성 조건입니다. 각성. 이해되세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해야 돼. 아, 이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누룩이 언제 발효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알고 보면 이게 민중이 각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구나. 이해됐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